지난 5월 맨부커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인 소설가 한강. 하지만 1990년대에 이미 이문열, 이청준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문학 한류에 물꼬를 터주었고 2000년대 들어 황석영이 프랑스 평단으로부터 주목받으며 한국 문학의 진가를 알렸죠. 이후 소설가 이승우가 프랑스 페미나 문학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가 하면 김영하 또한 영미권과 유럽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도 해외에서 인정받는 젊은 작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이렇게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 현대소설의 세계를 깊이 있게 안내해줄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문학평론가이면서 예비 문인들을 길러내는 이광호 교수입니다. 또 해외에서 인정받은 한국 문학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계보를 좀 소개해 주세요. 고은 시인도 여러 나라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오정희 작가가 새라는 작품으로 독일의 유명한 문학상인 리베라투르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2010년대에 와서 좀 더 활발해지는데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잘 알고 있는 마당을 나온 남탓, 그 작품이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소개되는 작가들의 세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장르도 다양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는 어떤 작가 만나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강 작가, 최근에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죠.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부커상 수상 이전에도 국내 주요 문학상을 휩쓰며 주목받아온 한강. 1993년 시로 데뷔한 후 서정적인 문체로 상처받은 인간의 내면을 파고든 작가는 최근 역사적 비극까지 특유의 시각으로 담아내며 문학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죠.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특징이나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한강 작가가 다루는 관심이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적인 폭력성이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한 탐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란가 하는 그런 질문하고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질문이 한강 작가의 소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어둡고 우울한 것 안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는 거를 독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서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큰 상을 받았잖아요. 이 소설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요? 한국 작가 중에 해외에 소개된 작가는 주로 이제 남성 작가 그리고 뭐 역사라든가 이런 큰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강 작가는 그런 작가가 아니고 조금 더 보편성을 가진 질문, 이렇게 채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서구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고,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서구 소설은 잘 보기 힘든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새롭게 인식이 됐을 것 같아서 동양에 이런 소설이 있구나, 또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소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 국내 서점가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채식주의자는 세계의 중편으로 구성된 연작 소설인데요. 어느 날 기괴한 꿈을 꾼 뒤 육식을 거부하는 영희.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외면받다가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3편으로 이어진 연작 소설인데 주인공은 계속 영혜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영혜의 관점은 나오지 않고 남편, 형부, 언니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오인이고 착각인 거죠. 그 주인공의 진정한 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수동적으로 타인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그런 지형들을 드러낼 수도 있고,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들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식의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혜는 사실 굉장히 평범하게 살던 여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더니 채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왜 채식이었을까요? 영희의 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어두운 세계 속에서 어떤 헛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헛간에 막 사람들이 막 입에 피를 묻히면서 고기를 먹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혐오스러운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꿈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기억 중에 보면 이 아버지가 개에 대해서 가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육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그런 식의 폭력성은 사실은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잡아먹고 뭔가를 해치고
뭔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육식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삶의 가능성, 그런 걸 우리가 이 소설에는 채식의 이미지로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결국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영혜. 언니 이내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젠 모든 음식을 거부한 채 인간의 삶 자체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영애는 결국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고 또 어떤 꿈을 꿨다고 하면서 나무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 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한데. 왜 나무가 되고 싶어 했던 걸까요? 그 폭력성에 대한 거절이 한편으로는 이제 채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그 채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게 극단이 아마 나무가 되겠다는 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뭔가를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네. 생명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존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변신에 대한 욕구, 우리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싶은 욕구, 내가 지금 이 세계의 폭력성에 물들어지지 않는 그런 다른 존재가 되겠다는 꿈의 극단적인 형태가 아마 나무가 되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작가는 결국 이 연작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 안에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게 들어있는가 하는 것. 또 한편으로 어떻게 우리가 폭력을 거절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 근데 그 질문과 함께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에요. 사실 한강 작가의 소설에 보면 화가라든가 예술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강 소설이 폭력에 대한 질문과 아름다움의 질에 대한 질문, 이런 것이 함께 녹아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뭐를 고뇌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독자한테 던져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는 소년이 온다. 배경은 계엄군에 의해 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친구의 시신을 찾아 도청에 들어갔다가 계엄군에 의해 죽게 되는 소년 동호를 비롯해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과거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의 내면을 치열하게 그려내고 있죠. 사실 한강 작가 이전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들은 많았거든요. 그럼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기존의 소설들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이 문제를 어떤 거대한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인의 어떤 내면과 영혼의 문제로 이걸 다뤘다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폭력성, 사람이 얼마까지 폭력적이 될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선한 존재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역사적 사실과 고발로서의 광주 민주화운동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역사적 사실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은 소년 동호로 시작하지만 이 동호를 매개체로 엮인 사람들의 시점과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주인공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소설은 취재를 통해 쓰여진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작가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소설화해가지고 그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런 인물들의 자료를 가지고 동호를 포함해서 이 소설의 인물들을 구성해낸 것 같아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이미 이제 목숨을 잃은 영혼도 나오고 상처받은 내면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실되고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가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동호는 중상 소년이죠. 이 평범하고 순수한 소년은 친구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선한 의지, 우리가 소위 이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순수하고 근원적인 존재가 동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책 한 구절을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나는 몰라. 언제나 같은 사람인지 그때마다 다른 사람인지도 몰라. 어쩌면
한 사람씩 오는 게 아닌지도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번지고 서로 스며들어서 가볍디 가벼운 한 몸이 돼서 오는 건지도 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영어 번역 제목이 휴먼 액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번역 제목은 인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년의 선한 의지를 공유한 여러 사람들, 익명의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고 인간 전체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다라는 게 현재형이잖아요. 해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 질문은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이제 각성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역사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현재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